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일본을 방문합니다.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또 두 차례 만찬도 예정돼 있습니다. 두 나라 재계가 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 강제동원 피고 기업이 참여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아직 공식적인 일정은 발표되기 전입니다만 일단 만찬은 두 차례 정도 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죠. 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틀 뒤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두 정상이 번화가인 긴자의 노포 두 곳에서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긴자 주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뒤 경양식집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가는 쪽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는데요. 일본 정부가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 2차 만찬 장소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두 차례에 걸쳐 만찬을 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건 지난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사카를 찾은 이후 3년여 만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포함해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지소미아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전망인데요.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정례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 등도 의제로 다뤄질 거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일본 방문에는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함께 갑니다. 공식 경제사절단은 아니지만 양국 기업 간 현안들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또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정경련과 게이단내는 방일 기간에 맞춰 미래 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거로 예상되는데요. 양측은 이미 지난주 도쿄에서 기금 조성과 관련해 논의를 매듭짓고 발표 형식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의 피고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도 참여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의 방일 일정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제 야당이 외통위에서 단독으로 철회한 건데 국민의힘은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독도까지 내줄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여야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야당이 어제 단독으로 채택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열고 불법적으로 운영한 데 이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며 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은 이제는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이 현상을 과감히 타파해야 하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무능 외교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피해자 동의 없는 강제징용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35년 만에 자국의 섬을 다시 집계할 때 독도를 포함해서 발표했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제 독도까지 일본에 내어줄 작정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아예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운운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국가적 손해와 굴욕감까지 따르는 상황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차원의 현안 질의도 예고되는 등 정상 외교와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정기회동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는 앞으로 매달 두 차례 정기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매번 비공개로 윤 대통령과 김 대표가 배석자 없이 독대하는 형식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 성과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경쟁했던 황교안 전 대표를 만나 점심을 함께하며 이른바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내일은 취임 인사차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5.18 정신 헌법 수록은 불가능하다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파장이 커지면서
당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에선 민주당의 길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은 오늘 오후 토론회를 엽니다. 토론회 주제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지만 이재명 대표의 거취 등 관련 논의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재명계 조응천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로펌 역할을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며 임명직 지도부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현장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바꾸는 걸 추진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존 노동계뿐 아니라 MZ세대 노조의 반발이 거세자 보완을 주문한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 개정안이 유연하고 합리적 제도라고 거듭 강조해서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정확히 뭐였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25분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급하게 언론 공지로 전해졌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유연화 법안, 이것의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기분의 홍보수석이 전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듣고 법안 내용은 물론 대국민 소통에 있어서 보완할 점을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6일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법 개정안은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던 것을 최대 69시간까지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었죠. 이 법안이 예고되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기존 양대 노조뿐 아니라 이른바 MZ세대가 중심이 돼 만든 새로 고침 노조도 반발했는데요. 근로조건 최저 기준을 상향해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시킨다고 비판했던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공개되기 직전인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 69시간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근로 현장의 여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휴가 기간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자는 것이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환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서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집중 근로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 건강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 사이 엇박자가 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국민소통 노력이 부족했고 일각에서는 강제처럼 인식하고 있다면서 해당 부처가 국민에게 내용을 소상히 알리고 설명하는 과정을 밟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MZ세대를 꼭 집은 것에 대해서는 청년들과 소통하라는 뜻이 담긴 지시였다며 앞으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단순한 보완인지 아니면 법안을 완전히 재검토하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요.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메시지에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도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죠. 네, 한미연합연습 자유예방패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7시 41분부터 10분 동안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약 62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한반도 전역과 제주도, 독도까지 타격권에 들어가는 사거리로 분석됩니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5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인데요. 이 북한은 앞서 지난 9일에는 남포 인근에서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동시에 쏘아 올렸습니다.
그제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이 무력 시위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며 이 한반도 긴장구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연합연습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고 이 전쟁 억제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이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이 실천적 조치들이 결정됐다며 이 무력 도발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습은 오는 23일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11일 연속 중단 없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 아래 연합연습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당장 위협은 아닌 것으로 보지만 지역 내 불안정을 부른다고 규탄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고 동맹 그리고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이것이 미국의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가 2030년대까지 미국으로부터 최대 5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들여옵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로 이뤄진 오커스 3국 동맹이 오늘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 견제를 위한 호주의 핵잠수함 구매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넥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미국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호를 배경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세 나라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미국 주도로 화상 정상회담을 열어 오커스란 이름의 동맹을 결성하고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공급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 만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고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을 조기 공급하는 세부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2030년대 초반 호주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을 판매하고 필요시 추가로 2척을 더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많은 사람의 예상보다 10년은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호주에 판매할 핵추진 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are powered, not nuclear armed subs. They're nuclear powered, not nuclear armed. Australia is a proud non-nuclear weapon state and is committed to stay that way.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오커스의 최우선 목표는 인도 태평양의 안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미국이 핵추진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65년 만에 처음이자 이번이 두 번째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The AUKUS agreement we confirm here in San Diego represents the biggest single investment in Australia's defence capability in all of our history, strengthen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and stability in our region. 리시 수넥 영국 총리는 사상 처음으로 3국의 잠수함 함대가 대서양과 태평양 전역에서 자유롭고 개방되고 열린 지역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막바지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가수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벌써 사흘째인데 연기가 아직도 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무섭게 솟아오르던 불기둥은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아직도 연기가 조금씩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헬기 한 대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뒤에는 불에 타서 무너지고 찌그러진 앙상한 건물 잔해도 보입니다. 이곳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 큰 불이 난 건 그젯밤 10시 1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주변 지역의 소방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9대를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 13시간 만인 어제 오후 1시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대응 단계도 모두 해제된 상태로 막바지 잔불 정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있는데 공장 내부에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이 많아 진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불은 고무에 열을 가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타이어 성형 압출기계에서 시작돼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공장 직원 10명이 연기를 마셨고 소방관 1명이 다리를 다쳤지만 모두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창고까지 불이 번지면서 타이어 21만 개가 탄 거로 추정됩니다. 무섭게 뿜어져 나온 유독가스가 주변 아파트를 덮치면서 일부 시민들은 구청에서 마련한 대피소로 이동했다가 지금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곳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지난 2014년에도 큰 불이 나 66억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나기도 했는데요. 대형 화재를 겪은 이후 방제 대책을 제대로 세운 것인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최초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곳에 대한 현장 보존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 폐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지는 못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문을 열기 전 서둘러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무부 등이 앞서 발표한 대책을 직접 브리핑하며 파산한 은행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ook, the bottom line is this. Americans can rest assured that our banking system is safe. Your deposits are safe.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던 금융 규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풀면서 이런 사달이 났다며 은행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m going to ask Congress and the banking regulators to strengthen the rules for banks to make it less likely this kind of bank failure would happen again. And to protect American jobs and small businesses. 예금 전액을 보증하겠다는 미 정부 긴급 발표에도 실리콘밸리 은행 창구에는 돈을 못 찾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쌓인 예금주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International wires will be able to be sent today as well. Wires that you would normally be able to process will be processed as normal. 이번 사태가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이라며 연준 책임론이 나오는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 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달 금리 인상 관련 회의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인 하원 금융위원장도 현재 금융당국의 보호 정책과 금융 시스템이 안정과 건전성을 보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은행 정책을 감독하는 상임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표명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진화 노력으로 종일 플러스를 이어가던 미 증시는 장 마감 직전 하방 압력의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미국 언론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부담을 느낀 연준이 3월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란 전망과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거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은 아직은 베이비 스텝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여파로 오늘 국내 증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성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0.84% 하락한 2,390.36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론 낙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지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2% 가까이 하락한 2,364대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폭락했는데요. 76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7원 하락한 1298.1원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상승했는데요. 현재 1306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이후로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의 긴축 약화 기대가 뒤섞인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당국,
한국은행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국내 금융회사의 구조와 유동성을 고려하면 일시적 충격은 견뎌낼 충분한 기초 체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하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입니다. 이전에 검찰 출신이 임명됐던 만큼 누구를 어떻게 뽑을지 관심이 쏠렸는데 이번에는 내부 발탁으로 가닥이 잡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뒤 대통령실과 경찰청은 보름 넘게 후임 국가수사본부장 물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다시 외부 인사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정 변호사 임명 당시 검사 이력 때문에 검찰의 경찰 장악이라는 경찰 내부 반발이 너무나 거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대통령실과 경찰청은 후임 국수본부장을 경찰 내부에서 선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장 바로 아래로서 국가수사본부장과 같은 계급인 현직 치안 정감 가운데 우종수 경기 남부청장과 이영상 인천청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정 변호사 낙마 직후 법적으로 봤을 때 외부 인사를 포함한 재공모와 경찰 내부 선발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부와 외부 인사 중 누구를 택할지에 대해선 조만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해왔습니다. 아직 결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이르고요.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공백 우려가 없도록.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국회에 나와 외부 인사 임명을 기본으로 한 입법 취지에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경찰 내부의 부정적인 기류를 숨기진 않았습니다. 규정하고 있는 그 취지는 취지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검찰 출신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조직원들이 부정적인 그 견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통령실과 경찰청이 애초 고려했던 외부 인사 선임의 이유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내부의 거센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 검증 리스크 등을 고려해 내부 발탁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우천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중단해왔던 외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을 전면 재개합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내일부터 외국 주재 중국 비자 발급 기관에서 외국인의 모든 중국 입국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들도 관광비자의 심사와 발급을 재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하이난과 상하이 크루즈 무비자 입국, 아세안 관광단체의 광시 9일인 무비자 입국 등이 효력이 회복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나왔던 속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재검토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장님? 지금 이제 그 주 52시간으로 근무하게 돼 있잖아요. 예. 주 52시간 하다가 보니까 52시간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가지고 군수 분야 같은 경우 지금 주문이 많이 밀려오거든요. 네. 이 특수가 지나면 또 일감이 많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업이 좀 돈도 많이 벌고 또 그에 따른 수당도 또 근로자들이 함께 나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곧 여름이 오는데 여름철에는 얼음 수요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얼음 수요가 많을 때는 52시간이 아니라 최대 69시간까지 이렇게 좀 노사가 합의할 때 네. 반드시 노사가 합의 사항입니다. 합의를 안 하면 못 해요. 네. 노사가 합의해서 유연하게 좀 하자. 그럼 1주 정도 하게 되면 그 다음 주는 69시간 했으면 예를 들면 30시간으로 줄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월별로 분기별로 좀 유연성을 가지고 필요할 땐 노사가 합의해서 일을 조금 더 하게 되면
또 그 이후에는 충분히 휴식을 보장을 하고 그 일을 더한 것만큼 주나 월로 또 분기로 연 단위로 해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예요. 이게 선진국 제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매주 69시간씩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주말이나 이럴 때 일을 하게 되면 1.5배를 휴식을 더 줍니다. 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주말에 10시간을 했다 그러면 15시간을 휴식할 수 있는 50%의 휴식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근로저축구좌에 넣어놨다가 여름에 휴가 가거나 또 뭐 집안에 일이 있으면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근로의 유연성을 주는 건데, 마치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이 기간 동안에 주에 69시간은 일만 하라는 얘기냐? 네.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분이 있고, 또 이거는 사측만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나 노가 꼭 합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 제도인데 요게 조금 오해가 있으니까 대통령님께서 아마 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개정안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아마 재검토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소통의 방점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에 52시간만 하니까 추가적으로 물량이 들어오거나 긴급한 일이 있었을 땐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 유연성을 두자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MZ 세대에서도 지금 좀 반발이 있긴 합니다. MZ 세대가 왜 반발을 하겠습니까? 우리 성일종 의장님 말씀대로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대통령께서 나서서 왜 재검토를 합니까? 그렇게 좋으면 국민들께 조금 더 알려서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죠. 왜 재검토를 지시를 하죠? 조금 전에 MZ 세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직장인들이 요즘 출근하면 이 69시간 노동시간제로 하루를 다 보낸답니다. 이 이야기 하느라고. 네. 이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게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금 노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히 MZ 세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몰아서 쉬기 위해서 짐 싸다가 죽겠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그런 발상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기준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해서 월화수목금 40시간 기준 근로시간에다가 네.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해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시기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 근로시간 40시간에다가 12시간에 한정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현 제도죠.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제도가 지금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이 연차를 쓰거나 월차를 쓸 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눈치 보고 댕깁니다. 더더구나 눈치 보면서 연차 월차를 쓰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다 못 쓰고 있는 것이 노동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마치 69시간씩 몰아서 일을 하고 난 뒤에 몰아서 쉬어라. 그다음에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근로자들이 직장에 있는 직장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연월차도 제대로 못 쓰고 있고 연월차도 보장이 돼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판에 무슨 한 달 살기를 하라냐. 당장 직장에서 자리 빼버리죠. 현실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엄청나게 악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이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재검토를 지시를 한 겁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1년에 1910시간입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의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도 아직 현장에서 이게 좀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69시간씩 일을 하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 일하다 죽게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9시간씩도 하루 매일 69시간씩 할 수 있겠습니까? 69시간이라고 하는 그 상한치에서 그 아래로 내려오겠지요. 그리고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날 좀 푹 쉰다든지 이러한 근로자의 수나 또 주문의 양이나 계절적 수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 의원님처럼 그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아주 적은 5인 미만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협의가 되겠냐, 노사가. 네. 노사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다 고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놨고 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주 52시간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주 52시간 일감이 들어와도 주 52시간 일을 해야 네. 회사도 발전하고 수당도 받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주문이 1년 상시 365일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소통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제 저희 당에서 행사를 할 때 MZ세대 노동위원장이 왔었습니다. 노사위원장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이거 이해를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정부나 또 당이 나서 조금 더 설명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 취지는 알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을 자꾸 운영을 해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사 문화가 아직까지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더 성숙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선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해를 구하고 좀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짧게만 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들 사이에 협상력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노조 조직률이 14%밖에 안 되고, 협상력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69시간 일하라 그러면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일 안 할 사람 노동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미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시기별 계절적 요인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업종에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시간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52시간이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너다들어서 69시간이 나오니까 전 국민적 저항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재검토 지시를 하신 것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조금 더 현장 상황을, 현실을 조금 더 좀 집권 여당이 좀 파악을 잘 하셔서 네. 다시 이 문제는 좀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저 알겠습니다. 국민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69시간 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69시간 하루에 일주일에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시간의 그 상한선을 두고 네. 그로부터 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홍보수석을 통해서 지시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도가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 그걸 아마 살펴보라고, 소통을 좀 해보라고 지시를 한 것 같고요. 노동부에서 또 뭐 어떤 노력이 있겠죠. 얼마나 현실이 반영이 될지 지켜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여야가 입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아마 서로들 의견 나누면서 예. 노동자들을 위하고 기업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좋은 취지를 여야 의원들이 테이블에 놓고 법안 소위에서부터 다루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이 취지를 충분히 알면 저는 뭐 여야가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예, 두 분처럼 국회에서도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첫 발을 뗐고요.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발언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거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우리도 원치 않는 것을 왜 저렇게 떠드냐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전재수 의원께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이게 씁쓸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 중에 1등을 하신 분입니다. 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당선되자마자 꼭 저기 그 정광훈 목사인가요? 아마 저 교단에서도 목사를 아마 삭탈을 당한 것으로 뭐 언론의 보도도 저희는 일단 하던데. 사랑제일교회 목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예. 근데 굳이 저런 데까지 가서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집권 여당의 1등으로 당선된 최고위원이 저는 정말 실망스럽고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이것은 두고 새 지도부가 새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커다란 짐이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두고 발목을 잡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강훈 목사가 어떤 분입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 분열이 있는 곳에 더 큰 분열을, 갈등과 싸움이 있는 곳에 더 큰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일종의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집권 여당이 가능하면 국민 통합,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그런 역할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해야 된다 손 친다면 저런 자리 가가지고 저렇게 다소곳하게 두 손 모으고 예 그냥 목사님 뜻을 최고위원 회의 가서 관철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치를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실망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표 얻으려면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니냐. 저는 부산에서 10년 동안 선거 3번을 떨어졌는데요. 4번째 만에 당선됐는데 표 얻으려고 조상묘 판 적이 없습니다. 예. 아마 김재원 최고는 표 얻으려고 조상묘까지 팠는지 모르겠지만 저것은 정치하는 사람들 전반에 대한 또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표를 얻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죠. 어떻게 조상묘를 파가면서 조상묘를 파가면서 표를 얻으려고 합니까? 비유를 하셔도 어느 정도껏 비유를 하셔야지. 굉장히 실망스럽고 절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공약 얘기가 왜 나오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고 했고 5.18 기념사 그러니까 취임 직후 기념사에서도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우선 이 5.18 공법단체를 비롯해서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제가 다 풀었지요. 예.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정말 대화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던 게 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도에는 또 우리 5.18 단체가 제가 정책위장을 하면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더 묵혀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사 그래서 대통령실에 시민사회 수석이 나왔고요. 네. 보훈처장이 나와가지고 다 함께해서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재원 최고의 이 이야기는 당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당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본인께서 어느 교회 가셔가지고 그냥 질문 중에 아마 본인은 그렇게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개헌이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던데 아주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5.18 정신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 이 현대사에 있어서 광주의 정신이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 정신 계승해야 되고 헌법 만약에 개헌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여기에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굳이 저희 당하고 관련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 이 개인적으로 교회 가가지고 한 이야기잖아요. 네. 당의 공식 회의에서 했다든지 당의 최고위원 신분으로 했으면 모르겠어요. 네. 뭐 어디 그냥 강의를 가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뭐 최고위에서 뭐 목사님의 의견을 관철시키겠다 뭐 이런 발언도 있는 걸로 제가 그것도 이제 봤습니다. 당선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뭐 무슨 얘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웃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교인들이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한 이야기지. 최고위원 신분으로 간 것도 아니고 당을 대표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은 5.18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저희가 숭앙을 하고 또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이걸 꼭 넣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내용이고 국민께 약속한 겁니다. 그거를 왜 저희가 이 의견하고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희 당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우리 성일종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게 5.18 정신을 전국화하고 5.18 정신의 어떤 그 위대한 민주주의에 공헌한 그 부분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일종 의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김재원 최고 저런 분들의 이런 발언들이 엄청 이게 불편할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당과 김재원 최고를 분리하셔야 된다고 이제 분리해서 봐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그 난처한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그러려면
확실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최고 수석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든지 예. 아니면 당의 윤리심판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징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국민의힘 입장과 김재원 최고위원의 입장이 틀리다라는 것을 공식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응당의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당의 입장과 김재원 최고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힘들고 왜 그런 우려를 하느냐면 최근에 진실화해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김광동? 예, 김광동. 이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이야기를 국회에 와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최고의 이야기는 김재원 최고의 이야기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을 하는 진실화해위원장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쐐기를 받기 위해서는 응당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정부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들풀처럼 퍼져나갑니다. 예. 그 싹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전 의원님 주시는 말씀 굉장히 옳은 이야기고요. 예.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조금 정정을 할 일이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 이야기는 최고위원 신분이나 당을 대표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당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예. 그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얘기를 하셨는데 학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 학자적인 측면에선 여러 가지 가설이나 학설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우리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저희 당은 이 위대한 광주의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었고 이 광주의 정신이 저희 당이 그래서 지금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법안도 저희가 만드는 거고요. 네. 망월동 국립묘지 격상도 저희가 한 거고 공법단체를 지금 광주시에 소속돼 있던 공법단체를 보훈처로 격상한 것도 저희 당이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진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예, 뭐 대통령의 뜻, 당의 뜻 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고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의장님께서도 의장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가든 내 발언이 좀 파급력이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아마 최고위원이 되셔가지고 특히 아마 교회 쪽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지지자가 많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되자마자 뭐 하루나 이틀 뒤에 가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일요일인가요? 예. 그러면 뭐 며칠 안 네. 돼서 가다가 보니 아마 기분이 좋아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 발언은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성일종 회장님께서 굉장히 난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저렇게 같습니다. 말씀하는데 난처합니다. 제가 네. 대신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맞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발언 듣고 주제 넘어갈게요. 제가 예. 대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유리할 때는 최고위원으로 발언한 것이고 자기 불리할 때는 개인적 입장이고 그다음에 자기 불리할 때는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있을 때 견해고 예. 자기 유리할 때는 진실화해위원장의 입장이고 아니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최고위원과 개인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런 변명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면서 개인 의견이었다. 지금 현재 진실화해위원장이면서 연구자 입장에서 있을 때 이야기였다. 아니 그렇게 편한 구분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편하게 구분이 됩니까? 저는 사과를 잘못해가지고 사과를 하는 자세와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 국민들께서 저 정도면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피평가할 수 있도록 응당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차례 이제 해명을 했고요. 국회에서도 최고위가 있으니까 기자들이 아마 물어볼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최근 당직 개편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오늘 조응천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 얘기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인터뷰 준비될까요?
네, 인터뷰를 먼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탄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정무직을 구성을 해라. 알겠습니다. 공천 하시는데 공천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이재명 체제에 순응하고 개딸한테 잘 보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지금 지역에 가면요. 지역 주민들이 야 그러다가 공천 되겠냐고 네 마음 다 아니까 이제 방송 좀 그만 나와라 라고 걱정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 공천되면 다 당선됩니까? 예선이에요. 공천 예선이죠. 예. 본선 나가가지고 우리 당 전체가 몰락하게 생겼으니까 그 사태 막아야 되지 않겠냐. 짧게 국민의힘 새 지도부에 대한 평가 좀 한번 해주세요. 예, 뭐 우리 민주당과 완전한 데칼코마니한 이유다. 똑같다.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그래서 참 환장하겠다. 우리는 친명일색, 저기는 친윤일색. 우리는 단일대오, 저기는 당정일체. 똑같습니다. 의원님께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직 개편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 중심에는 아마 사무총장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견과 의견들이 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한 2-3달 정도는 아마 개인적으로 볼 때 예. 그런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혼란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당분간은 좀 무질서해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홍천 의원께서 조금 전에 이 당 저 당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새 지도부가 김기현 새 지도부가 출범을 하시긴 했는데 뭐 일단 축하드릴 일이고 뭐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새 지도부만의 가치와 노선이 있는지 또는 새 지도부만의 어떤 전국 구상이라든지 정치 구상이 있는지 굉장히 의아스럽다. 왜 그러냐면 선거운동의 전 과정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실은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을 해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출범하는 데 있어서 거의 모든 역할을 전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런 독자적인 노선, 독자적인 정치 구상이 있는지 굉장히 의아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그 단체 SNS방에 뭐 어떤 글을 올렸습니까? 이게 보도로 많이 전해졌는데. 예, 저도 봤는데요. 의원님도 그 방에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전부 다가 있는 단체 방이고요. 거기 이제 2016년도에 말하자면 이제 이게 뭐 다양한 아쉬움이 있는 뭐 이런 이제 그때 본인이 공격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2016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경선을 앞두고서 소위 말해서 이제 친문 지지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 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뭐 대입시키기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공권력, 수사, 형사권, 그러니까 수사의 규모라든지 수사의 총량이라든지 또는 수사 건수라든지 수사 인력이라든지 말하자면 이 수사기관에 말하자면 형사권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개인이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힘들고 어려운 처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2016년도 SNS를 돌춰내서 표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글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올린 겁니까? 그 2016년 과거에 직접 올린 글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아프다, 뭐 힘들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나오는데 저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핵심적인 게 안 들어갔습니까?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거기 아마 이 상처도 근육이 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아마 근육에 방점을 두고서 힘들고 어렵지만 꿋꿋하게 이겨나가겠다 이런 이제 차원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짧게 요거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SNS 글을 올린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의원들이 당과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이해를 한다. 뭐 이렇게 언급한 것도 사실입니까?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단체 의원방에는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조홍천 의원의 평가 어떻게 드셨습니까?
그래도 조홍천 의원께서 옳은 말을 많이 하시고 네. 민주당의 중심을 잡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시지요. 네. 저는 뭐 굉장히 의원으로서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당하고 야당하고는 좀 틀립니다. 네. 뭐 변명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 우리 전 의원님께서도 여당을 해보셨으니까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는 함께 국정을 같이 가는 대통령을 당이 뽑아서 행정부로 보내드린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실패하면 당도 함께 실패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견제도 하고 때로는 보완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친윤 일색으로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지도부가 두 개로 꾸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당대회를 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나의 또 세력이 있고 네. 이제 지도부가 있고 이제 원내대표께서 또 새로 뽑히게 되면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협의를 해서 하는 예. 정책의장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원내 또 부대표단과 네. 원내 대변인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전체로 보면 하나지만 네. 또 구성으로는 원내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와 당은 또 당대표를 전체를 놓고 하는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김기현 대표께서 임명하셨다고 보고 또 비대위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강대식 그 지명직 최고위원 예. 같은 경우는 유승민계예요. 유승민 전 뭐 의원 계보잖아요. 신문에는 탈유승민계라고 언급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모두가 친윤이지 예. 저희가 어디가 반윤이 있고 어디가 또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야당 같은 경우는 좀 틀리지요. 예. 여기는 권력의 중심점이 없고 책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네. 비교적 다양하게 좀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좀 분출되는 것이 맞지요. 근데 원- 저는 네. 핵심이 어제 이제 대통령과 새 대표 체제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만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서 뉴스 헤드라인을 보니까 한 달에 2번 만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께서 네. 요즘 부모님도 한 달에 2번 뵙기가 어렵습니다. 예. 아무리 효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꼬박꼬박 2번씩 부모님 만나 뵙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네. 대통령과 당대표가 한 달에 2번씩 만나겠답니다. 무슨 이야기죠? 꼼꼼하게 일상적인 당무까지도 대통령이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다 할 겁니다. 아마. 공천 다 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 이게 현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있어서 정당의 위상과 정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대통령이 그 대통령을 배출한 당의 총재였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유물이 되고 지금은 대통령이 당 총재를 맡고 있지 않죠. 네. 왜 그렇겠습니까? 폐해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 총재를 안 맡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 달에 2번씩이나 만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저는 결국은 이제 이 대통령과 당이 한 몸이 되면서 견제 기능, 비판 기능, 자정 정화 기능 이런 거 없이 한 몸으로 굴러가가지고 결국은 이게 상당히 큰 폐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이제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민주당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넘어와서요. 자연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예. 방어를 하셔야 되니까 저희 좀 공격하실 수밖에 없죠. 어제 만찬 자리에 사실 선출직들만 예. 가는 걸로 사실 전해졌었는데 이철규 사무총장도 그 자리에 함께 갔습니다. 그거는 사무총장은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당- 진영들은 안 가고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만 콕 집어서 들어간 게 좀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뭐 대통령께서 특별히 뭐 배려해서 사무총장만 와라 이런 건 아니었을 거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 그 아까 의장님께서 이 얘기도 꺼내주셨는데 원내대표는 어떤 분이 되는 게 바람직합니까? 원내대표는 우리 전 의원님도 계시지만 참 알아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들 숫자도 적을 뿐더러 또 의원들끼리의 친소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때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가장 어려운 선거 중에 하나가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에 의해서 뽑히는 그 원내대표야말로 가장 어렵게 선거하는 게 원내대표라서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 사이에
최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선거운동이 원내대표 선거라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이 5월 10일이면 가시게 2주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성공에 대한 어떤 그 뒷받침이라든가 국회 내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그 고려 사항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원내대표 선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각 당에 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추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성일종 의장님이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당이 틀린데 민주당에 누구를 참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 당 어떤 분이 돼야 될지 고민하기도 바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께서 원내대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마하실 건지 출마하실 거면 꼭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당에 다선으로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으시고 또 대통령하고 이렇게 호흡이 잘 맞고 의원들하고 잘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절이 다시 제자리를 되찾으면서 오늘은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상 15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도 깨끗한데요. 다만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내륙에 이어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졌고요. 특히 오늘 밤부터 강원 산간에는 초속 2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과 대구 18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은 경기 북동부와 영서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뒤에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